세상에서는 19분의 1명꼴로 마약에 중독된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기들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으로 마약에 중독된 엄마들의 태반을 통해 중독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며 출산 직후부터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의 주인공도 한때 잘나가는 변호사였지만 서핑 사고 이후에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됩니다. 이렇게 2010년도 중반까지 수많은 직장인과 중산층이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마약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 뒤에는 이들 의사들의 각종 세미나와 행사들을 후원하는 거대 제약사가 있습니다. 이들 제약사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 아편과 유사한 진통제의 안정성을 홍보하며 지난 20년간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대표적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의 판매사 퍼디파마는 파산했지만 그 퍼디파마의 뒤에는 안정적 마약성 진통제의 생산을 위해 오피오이드를 공급하던 존슨앤존슨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번에는 해독제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과 해독제를 만드는 제약사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과 오남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옥시콘틴을 만들었던 퍼디파마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메이저 제약사들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를 마케팅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제약산업을 갖춘 중국이 신아편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을 파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처방전을 통한 것이고 이 마약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은 그 처방전을 받는 환자층을 다양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처방됩니다. 당연히 수요자도 적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 소문나기가 어렵죠. 퍼디파마는 오피오이드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다가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말기암 환자들한테 팔지 말고 허리 통증과 같이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지 않나? 진통제도 혈압약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먹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사실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나라에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약이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고 홍보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환상적인 약을 출시하려면 일단 상품을 FDA에서 승인해야 됩니다. FDA는 전체 예산의 50%를 제약회사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FDA를 설득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지 확실한 게 좋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FDA는 약물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맥킨지의 자문을 받기 때문이죠. 맥킨지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FDA와의 커넥션을 활용해서 퍼디파마의 새로운 처방약의 합법적 승인을 도와줍니다. 정리해보면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도와주게 된 셈이죠. 자, 이제 상품을 승인받았으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많이 써줄 수 있도록 의사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의사들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저명한 의사들을 통해서 오피오이드의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1995년 미국 통증학회 회장이었던 러셀 포테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을 갖는 어떠한 환자들에게도 오피오이드 약물이 처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오피오이드 약물에 중독될 확률은 1% 이내라고 말을 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제약회사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가 번지니까 25년 후인 2012년 1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의사분이 기사 하나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연구 결과에 나온 중독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만약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최근에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지는 걸 보고 제가 2014년에 병원 약사회지에 실린 글 하나를 찾았으니까 여기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국내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견을 보니까 요즘 신문에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펜타닐 얘기가 있네요. 만성 통증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계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용량에 제한 없이 증량이 가능하며 증량 자체가 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살짝 덧붙이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 중독 증세는 3% 미만의 환자들에게서만 나타난다. 미국 의료계와 방식이 똑같죠. 요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도 20년 뒤에 그때 난 몰랐어 라고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의사들을 설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거겠죠. 통증의 학회 세미나 같은 것을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퍼디파마의 오피오이드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브랜드가 아닌 오피오이드 자체를 홍보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키웠어요. 그리고 퍼디파마는 자체 브랜드 옥시콘틴을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옥시콘틴의 홍보를 위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를 초대한 40회 이상의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해요. 골프와 와인 파티가 이어지는 컨퍼런스인데 안 갈 이유가 없겠죠. 퍼디파마의 해외 자회사명은 먼디파마인데 2019년도에는 이태리에서 타진이라는 옥시콘틴의 변형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의료교육 컨퍼런스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어요. 마약성 진통제인 타진의 경우에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만성 통증에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2021년 대한통증학회의 후원단체들을 찾아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네요. 퍼디파마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먼디파마와 하나제약이죠. 이 두 회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성 진통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방식은 일관되고 그들의 판매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도 항상 똑같아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135년 전통의 배당주인 존슨앤존슨이나 블랙락의 제약주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 대체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만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자는 60만 명을 넘었어요. 퍼디파마는 100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지만 아직도 먼디파마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오피오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해독제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르칸이라는 해독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 스프레이는 Emergent Biosolution이라는 EBS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최대 기관 투자자는 존슨앤존슨과 화이자의 기관 투자자인 블랙락이죠. 블랙락은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서 현재는 뱅가드 그룹과 함께 존슨앤존슨의 최대 기관 투자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에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 사례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즉 블랙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마켓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미국 제약사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미국의 마약 중독 상황은 미국의 시스템이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오피오이드 약물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펜타닐의 수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관련 미중 합의안에 사인을 하고 나서 최근 3년간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오히려 엄청나게 증가했죠. 중국이 펜타닐 완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지만 세계 제약산업 제2위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펜타닐의 원재료의 수출을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합의가 중국 제약산업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값싼 펜타닐 합성 마약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펜타닐은 아편과 달리 양귀비를 키울 햇빛이나 농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헤로인이나 필로폰에 섞게 되면 기존 마약성 진통제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진통제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제약산업이 마약성 진통제의 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는 저렴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펜타닐을 먹으면서 약물 과다 사망률이 치솟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요? 최근에 처방전을 받고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었다는 국내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펜타닐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 하면 미국에서는 5불, 10불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마약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다 똑같은 나라들이에요. 멕시코, 미국,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미국처럼 펜타닐 함량이 굉장히 높은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하다가 즉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속출할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주권을 지키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